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해커스 사회복지학의 박정훈입니다. 자, 요번 지방직 시험 보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들 그 열정, 그 노력에 꼭 합당한 결과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원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6월 18일 그러니까 2022년 6월 18일 시행되어진 우리 지방직 사회복지학 개론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로마니신 얘기가 나왔어요. 자, 지금까지 한 서너 번 출제가 됐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강의 시간에도 요 방향성, 순서에 대해서만 좀 철저하게 기억을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참 오랜만에 이렇게 또 출제가 됐습니다. 자, 봤더니 로마니신이 제시한 사회복지 변화 방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편성에서 특수성, 이게 틀렸죠. 그러니까 로마니신은 산업화 이전과 산업화 이후에 이 사회복지의 개념이 어떻게 변천되어졌는지를 제시를 했었어요. 자, 그때 특수성에서, 그러니까 스페셜한 상태에서 보편성, 유니버셜한 상태로 바뀌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벌써 1번이 틀렸고요. 자, 자선에서 시민의 권리, 자, 민간 지원에서 공공 지원으로, 자녀적 복지에서 제도적 복지로,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 기출도 여러 번 됐었던 그런 부분이고요. 반드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문제였었어야 됐다. 자, 문제 2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문제가 출제됐어요. 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방직 시험에서는 반드시 지방직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선발하는 시험에서는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꼭 출제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자, 봤더니 보장기관이란 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하는 거죠. 자, 급여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산출한 개별 가구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용어는 참 재밌죠. 우리가 보통 다뤄봤던 것은 소득 인정액이 개별 가구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것이다. 이렇게는 공부해 봤었는데, 그죠? 예. 이것을 개념한 정의가 뭐냐?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참 출제위원도 제가 보기엔 참 힘든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억지로 뭔가를 좀 만들어야 되는, 창조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과업을 갖고 이제 출제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 소득 인정액이었었습니다. 자, 강의 시간에 누누이 말씀드렸었어요. 이 소득 인정액이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어지면 두 군데서 나온다. 어디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소득 인정액은 자, 개별 가구의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자, 우리 한 군데 더, 어디? 기초연금법, 기초연금제도상의 소득 인정액은 부부의, 그죠? 그러니까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으로 출제가 되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누누이 드렸었죠. 자, 그 문제가 나온 겁니다. 뭐 최저 생계비나 최저 보장 수준, 기준 중위소득 전부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이제 용어의 정의에는 들어가되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 답은 역시 1번입니다. 자, 카두신 얘기가 참 오랜만에 출제됐어요. 자, 카두신은 두 군데서만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가 어디서요? 예, 우리 사회복지 행정할 때, 사회복지 행정에서 슈퍼비전의 종류 3가지, 교육, 행정, 지지할 때 출제된다 그랬었죠. 자, 두 번째는 아동복지 서비스 종류 해가지고 3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 보, 대 기억하실 거예요. 지지적 서비스, 그 다음 보충적 서비스, 대리적 서비스. 자, 여기 봤더니 분류한 아동복지 서비스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이랬습니다. 사회가 부모의 역할을 일부분 대행한답니다. 그럼 일부분이라고 하는 말 가지고 벌써 보충적 서비스가 생각이 나 주셔야 되죠. 사회가 부모의 역할을 전적으로 대행을 해서 이 부모와 아동을 분리를 시켜버리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이제 대리적 서비스에 해당되어지는 것인데, 기억나시죠? 근데 부모의 역할이 부족했었을 때 그 일부분만을 대행하고 그 부모의 역할이 충족되도록 도와서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제공하는 서비스, 보충적 서비스죠. 그럼 여기서 부모의 역할의 일부분이 왜 부모가 그 일부분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사회가 개입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여기 나왔어요. 부모가 실업 또는 질병 또는 장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렇죠,
아동의 복지 욕구 충족과 관련되어져서 이제 100% 서비스 제공이 부모로부터 이루어지진 않거든요. 그죠? 원 가정으로부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이럴 경우에만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보충교육 서비스다. 그 보육 서비스, 가정봉사원 파견 서비스. 그죠? 뭐 여기서 얘기하는 보육 서비스는 뭐 어린이집이나 뭐 유치원 이런 것들 뜻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너무나 쉬운 문제. 그 답은 2번이다. 됐죠, 여러분? 자, 이것도 쉬운 문제. 자, 문제 4번도 이건 맨날 시험 문제 나온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너무 쉽게 출제가 됐어요. 응답 범주 구성을 하시는 분이 사실은 뭐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주거복지시설의 종류가 그러니까 응답 범주 구성을 할 때 이렇게 4번째로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을拟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사실은 3번하고 4번을 놓고서 응답 범주에 3번과 4번을 놓고 우리 얼마든지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었거든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건 강의 시간에도 꼭 출제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고 뭐 동형 모의고사 시간에도 우리가 다뤄봤던 문제였었습니다.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 우리 노인복지법 31조를 봤더니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들이 등장을 하죠. 그 중에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있었습니다. 그 주거복지시설 종류가 3가지.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공동생활가정이 있었었고, 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이건 어디서? 여러분, 이거는 주거복지시설이 아니라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노인요양시설하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이 되어지는 것이었었다. 자, 이것도 눈에 강조했던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실제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문제 5번 봅니다. 밀착가족, 유리가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가족의 경계 종류에 따라서 밀착가족과 유리가족으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미누친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구조주의 가족 치료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이죠. 밀착된 가족, 경계가 밀착되어져 있다 이런 의미고요. 유리된 가족, 경계가 분리되어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었었죠. 그게 좀 뭐죠? 명확한 경계를 갖고 있는 가족 이렇게 3가지가 있었었어요. 밀착된 가족 같은 경우는 경계가 너무나 모호하다 보니까 가족 구성원들 간에 지나치게 어떻게 간섭하는 가족, 그것이 밀착가족이었었고 그 반대가 유리가족, 유리된 경계를 갖고 있는 가족이었었습니다. 유리된 경계를 갖고 있는 가족은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너무 배척한다 그랬었죠. 그죠? 네 인생, 네 인생은 네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야. 이렇게 사는 가족이 바로 유리된 가족이었었습니다. 가족 하위 체계들 간에 어떠한 경계를 설정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밀착된 경계를 갖고 있는 밀착가족과 유리된 경계를 갖고 있는 유리가족으로 구분이 되어졌었다. 자, 봤더니 밀착가족은 가족 성원 간 상호작용이 부족하다. 상호작용이 부족하거나 그 상호작용 정도가 매우 낮은 거는 어디에 해당돼요? 이건 유리된 가족에 해당되는 거죠. 밀착된 가족은 상호작용이 너무 지나친 거예요. 지나치다 못해 이제 상대 구성원이, 가족 구성원이 그걸 뭘로 느껴지나요? 간섭이라고 느껴졌었을 때 그것이 밀착된 가족이 되는 거죠. 그 5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밀착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왜? 간섭당하니까. 유리가족은 가족 구성원 간 충성심이 부족하다. 그렇죠. 충성심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해서 가족 구성원 간의 역할 분담이 있어요. 부모는 부모로서 자식한테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그죠? 또 자식은 또 부모한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열심히 수행했었을 때 우리가 그걸 충성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유리가족은 가족 구성원 간에 어떻게 유리된 경계를 갖고 있어서 서로 신경 쓰지 않는 가족입니다. 그러니 충성심이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유리가족은 가족으로서의 보호 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렵다. 지금 3번하고 4번은 사실 같은 지문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것이다. 이 밀착된 가족, 유리된 가족도 미누친 얘기하면서 미누친 강의를 하면서 꼭 출제될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출제가 됐습니다. 자, 미누친 하면은 이 경계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위계 이 2가지를 가지고 가족 구조를 설정한다 그랬었죠. 자, 그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죄송합니다. 자꾸 질질 끌려가서. 6번 봅니다. 체계 이론도 참 오랜만에 출제가 됐는데, 체계 이론. 이 체계 이론도 출제가 됐고, 사실 이것도 우리 필기노트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다 출제가 되어졌던 것들이에요. 자, 봤더니 체계 이론과 관련된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홀로는 부분과 동시에 전체라는 체계 속성을 의미한다. 그죠? 가족이 있으면 가족 내외는 어떻게 4개 하위 체계가 있다고 얘기했고, 그럼 그 가족이 전체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은 또 이 지역사회라고 하는 체계 안에 한 부분이 되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체계는 부분인과 동시에 전체가 되어진다. 이 지문은 우리 필기노트하고 교재에 그대로 있는 걸 출제를 했던 거예요. 자, 두 번째가 상호성입니다. 이 상호성을 우리가 호혜성이라고도 하죠. 호혜성. 그래서 체계 내 한 부분의 변화가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전체 체계에도 파급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사실은 이 상호성, 호혜성 때문에 우리가 뭘요? 체계 이론에서 가족에 대한 접근을 할 때 제일 많이 다루는 게 순환적 인과성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순환적 인과성의 그 이론적 배경을 만들어준 것이 바로 이 상호성, 호혜성에 관한 얘기죠. 이것도 우리가 다뤄봤었고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항상성은 체계 내 외부에서 발생한 변화로 균형이 깨졌을 때 회복하고자 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이랬습니다. 자, 맞는 얘기죠. 항상성이라는 것은 체계 내 외부에서 발생한 변화로 균형이 깨져요. 그래서 회복을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항상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 개방체계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라 했었어요. 사실은 개방체계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유입을 통해서 투입을 통해서 체계가 제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현상, 그것을 항상성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엔트로피. 우리 기존에도 엔트로피 시험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었었는데 이번에도 거의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가 됐어요. 봤더니 엔트로피는 체계 외부로부터 에너지가 유입되어 체계 내부에 유용하지 않은 에너지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엔트로피하고 네겐트로피 구분하시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습니다. 이건 엔트로피가 아니라 네겐트로피, 다른 말로 역엔트로피에 관한 설명이죠. 엔트로피는 체계 외부로부터 에너지가 유입되지가 않다 보니까 체계가 체계 자체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그 소모하게 된 에너지가 어떻게 체계를 붕괴시키는 형태 또는 체계를 망가뜨리는 형태로 어떻게 전환이 되어져서 결국 체계가 붕괴, 소멸되어지는 현상을 그걸 엔트로피라고 했고 이것이 주로 폐쇄 체계의 주요 속성이라는 얘기도 우리가 다뤄봤었어요. 항상 시험에 나올 때는 엔트로피냐, 역엔트로피냐, 네겐트로피냐. 자, 그걸 이제 뒤바꿔서 이렇게 출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유형이. 그게 이번에 또 출제가 됐던 거예요. 기존의 엔트로피 문제가 나왔을 때도 이렇게 출제가 됐었어요. 똑같이 네겐트로피를 엔트로피로, 엔트로피를 네겐트로피로 이렇게 바꿀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6번의 답은 당연히 4번입니다. 자, 7번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활동 사례가 바르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 됐습니다. 자,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관련된 얘기들 우리 이것도 여러 번 공부를 하고 다뤄봤고 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자, 첫 번째 옹호자가 등장합니다. 옹호자. 옹호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갈등주의적 시각의 사회복지사 역할이라 그러죠.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있고 그 약자를 억압하거나 핍박하는 강자가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일방적으로 이 약자의 편을 들어주는 거라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옹호자를 다른 말로 대변자 또는 변호자라고도 얘기했었다. 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중증 장애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정책 변화를 도모하였다. 자, 우리 옹호자는 궁극적으로 사회 정의를 추구하고 그 사회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사회 행동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그죠? 또 어떻게? 또 궁극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궁극적으로 뭐다? 세상의 변화, 즉 제도의 변화에 초점을 둔다. 이렇게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정책 변화 또는 법을 만들었다, 제도를 개설했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면 그게 옹호자였었죠. 자, 행동가, 액티비스트가 등장합니다. 한부모 가족의 청소년이 지역사회 내 방과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관을 연계했답니다. 우리가 시험에 계속 말씀드렸죠. 연결, 소개, 다시 연계, 연결, 소개 이 세 단어가 등장을 하면
이건 행동가가 아니라 중개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행동가라는 거는 보통 옹호자가 행동가의 역할들 같이 수행을 하는데 사회복사가 어떤 기획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 불우한 자들과 함께 밖에 나가서 이 불우한 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같이 으쌰으쌰 해주는 것이 그게 행동가 액티비스트였었다. 지금 이 얘기는 자, 청소년이 핫해 이 방과 후 한부모 가족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연계해 준 것이니까 이건 당연히 어디 중개자에 해당이 되어지는 이야기더라. 자, 중제자입니다. 이게 싸움 말리는 거라 그랬죠. 항상 중립적 이런 말이 들어가면 중제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싸움 말릴 때는 절대로 어떻게 한쪽 편 들면 큰일 난다 그랬죠. 둘이 막 싸우고 있는데 내가 한쪽 편 들어주는 순간에 어떻게 너가 뭔데 싸움에 편 들고 있어 이러면서 싸움이 더 확장되고 나도 나쁜 놈 되는 겁니다. 싸움 말려주는 사람도. 그래서 이혼 조정 중인 부모의 자녀 양육권 갈등 상황에서 중립적 위치를 유지하며 합의를 이끌어내어졌다. 우리 기존 시험에서도 이 중립적이라는 말 시험에 출제가 됐었어요. 중제자 하면서. 이번에도 똑같이 나왔다. 자, 교육과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양육 기술 교육을 진행하였다. 맞는 얘기죠? 다 맞다. 자, 사실은 여기 있는 이런 사회복사 역할들이 전부 출제가 됐었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도 있게 다뤄봤던 것들이었죠. 그래서 바르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답은 몇 번인가요? 3번이 됩니다. 3번이 아니라 2번이 되는 거예요. 중개자입니다. 자, 8번 봅니다. 자, 청소년복지지원법 얘기가 등장을 해요. 우리 청소년 관련되어져서 사회복지 사업법에서 정한 사회복지 사업과 관련된 법률 중에 이 청소년 복지 지원법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복지 지원법 상의 청소년 복지 시설의 종류를 우리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죠? 그것이 청소년 활동 진흥법상의 시설들과 기관들 시설들과 구분하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었죠. 자, 8번 내용을 잠깐 보시면 이것도 다뤄봤던 건데 청소년 복지시설 중 학습, 정서, 행동상의 장애가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 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그러니까 생활시설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활시설. 자, 이 문제도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 청소년 치료재활센터죠. 청소년 치료재활센터. 이거 뭐 4번이라고 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참 많이 강조가 되어졌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우리 보통 소년원이라고 하는 그 사법기구에서 갇혀 계시다가 나온 청소년님들이 계시면 그 사람들이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시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일상생활에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더라. 자, 8번의 답 3번인데 이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서는 항상 출제가 되어지면 청소년 복지 시설 위주로 출제가 된다. 아니, 사실은 그거밖에 출제할 게 없어요. 그래서 계속 그 청소년 복지 지원법이 많이 출제가 됐는데 출제될 때마다 청소년 복지 시설만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것만 잘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자, 9번 봅니다. 우리나라 아동복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아동복지. 자, 보호아동의 자립지원이라고 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아동의 자립 준비 및 안정적인 자립 기반 조성. 우리 법제도 특강 하면서 이 얘기 했었어요. 자, 우리 디딤 씨앗 통장 2007년부터 시행됐던 거죠. 아동 발달 지원 계좌라고도 하는데 아동과 국가의 매칭 펀드, 우리가 매칭 펀드라고 하는 게 아동 네가 얼마 내, 그럼 국가가 얼마 내줄게, 이런 게 매칭 펀드죠. 저소득 아동의 사회 진출 시 필요한 자립 자금 마련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었었다. 자, 맞는 얘기죠. 자, 드림 스타트, 취약계층의 아동에게 이것도 참 오랜만에 나왔어요. 2007년 희망 스타트로 시작했다가 2008년도 이제 드림 스타트로 바뀌었다 그랬죠. 취약계층의 아동에게 건강, 기초학습, 사회 함양, 뭐 이런 통합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다. 맞춤형 통합 서비스 또는 맞춤형 사례 관리, 개별적인 아동들을 대상하는 통합적 사례 관리 사업하는 것이고, 지금 이제는 어떻게 이 드림 스타트가 아동 권리 보장원의 사업으로 흡수가 됐다라고 우리 공부했었었죠. 자, 4번을 보시면 아동수당. 이건 지금 한 3, 4년째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아동수당.
그렇죠. 2018년도 아동수당법 제정이 되어지면서 이제 우리 사회에 최초로 등장하게 된 우리나라의 사회수당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이슈가 되어지는 얘기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출제가 자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출제될 거예요. 자, 봤더니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예, 좋습니다. 만 18세, 이거 아니죠. 예. 2022년부터 만 8세죠, 8세. 아동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거. 자, 사실은 위에 있는 내용을 다 모른다고 해도 강의 시간에 아동수당 얘기를 참 여러 번 했었고, 그죠? 이때 아동이 18세가 아니라는 얘기를 했었었고, 더 재밌는 건 우리 동영 모의고사에 요 지문하고 똑같이 제가 18세로 출제를 했었어요. 18세로. 그죠? 예. 8세다, 18세가 아니고. 2022년부터 2022년 1월 1일 전에는 7세 미만이었었고, 그것도 우리 지방직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었었다. 다시 정리하자면 위에 거 몰라도 얘만 알아도 사실은 틀린 거 고르는 거니까 충분히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었다. 자, 10번 봅니다. 고려시대 구빈제도. 재밌는 문제 나왔습니다. 예. 우리 지방직 시험, 그러니까 고려시대, 그러니까 삼국시대, 고려시대, 그 다음에 조선시대의 이 구빈제도를 묻는 문제는 기존의 국가직에서 07년도죠. 예. 그때 한 번 출제가 되어지고 항상 어디 지방직에서만 시험 문제가 나왔었어요. 올해도 이거 나올 것 같다라는 느낌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들었었습니다. 나올 때가 됐거든요. 지금 한 1, 2년 여기서 출제를 하지 않아서요. 그래서 지방직 시험에서는 이 시험 문제가 꼭 출제가 되어지는데, 자, 봤더니 고려시대하고 조선시대는 구분을 하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어요. 우리 사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필기노트에도 정확히 구분해 놨잖아요. 그죠? 예. 그거 중요하다라고 지방직을 좀 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창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뭐죠? 구빈을 예방하는, 준비하는 제도라고 해서 우리가 비황제도라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비황, 사창, 의창, 상평창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었다. 근데 이 사창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조선시대부터 시작을 했던, 유일하게 이 비황 제도들 중에서 유일하게 민간 차원에서 개설한 그런 기구였었다. 자, 여기 제위보가 등장하죠. 그 다음에 흑창이 등장을 해요. 이 제위보하고 흑창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상설 구제 기간이었었고, 특히 이 흑창이라고 하는 건 고려시대 때 만들어져서 나중에 조선시대 때 이것이 의창이 되어졌죠. 그죠? 흑창은 고려시대 기구다. 나중에 그것이 의창이 되어졌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었고, 자, 해민국이 있었었고, 해민서가 있었습니다. 그죠? 예, 해민국은 이건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건데, 해민서는 어떻게 되나요? 해민서는 그 고려시대 때 만들어졌던 해민국이 조선시대에 와서 해민서로 바뀌어졌다라는 얘기를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해민국하고 해민서를 구분을 해야 된다. 여러분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 해민국이니까 얘는 고려시대가 맞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옳지 않은 것, 얘는 조선시대다. 사창은. 정리되셨죠? 자, 의창이 나중에 조선시대에 와서 죄송합니다. 흑창이 의창이 되어지고, 해민국이 조선시대에 와서 해민서가 되어지고, 제2보는 뭐 제2보, 예, 그대로 얘하고 얘는 상설구빈기구였었고, 얘는 구료, 그러니까 빈민들을 대상으로 한 뭐죠? 의료구제제도였었다. 이렇게 우리 공부를 했었습니다. 됐죠? 자, 11번 봅니다. 연대별로 제정된 사회복지 관련법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 아이고, 이것도 우리 공부했던 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연도가 모조리 다 출제됐습니다. 우리 필기 노트에도 이렇게 연대별로 구분을 해놨었잖아요. 그거 그대로 나온 거예요, 사실은. 이거 틀리셨으면 안 돼요, 진짜로, 여러분. 자, 봤더니 생활보호법 1961년도에 제정이 되어지고, 군인연금법 1963년도 제정되어집니다. 60년도 제정되어졌던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되어져서 군인연금법이 제정됐다라고 우리가 공부했었었죠. 그래서 이거 당연히 벌써 짝지어진 거 1번 맞네요. 자,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이거 군인연금법 제정되던 해인 1963년도에 제정되어지고, 자, 모자복지법 어떻게 기억하시라고 얘기했나요? 예, 모자 팔고 와 이랬죠. 모자 팔고 와. 예, 딴 거 팔지 말고 밖에 나가서 모자를 팔고 와. 그게
1989년도에 이 모자복지법이 등장하더라. 지금은 뭘로 바뀌었어요? 한부모가족 지원법으로 바뀌었죠. 자, 사회복지 사업법이 언제 제정됐는지 모르면 안 됩니다. 이건 1970년이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하고 사회복지 공동모금법하고 구분하시라 그랬죠. 공동모금법은 1997년에 제정되고요. 모금회법은 2년 뒤인 99년도에 제정됐다. 얘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 제정되던 해인 1999년도에 제정된 게 맞습니다. 자, 우리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1981년도에 제정됐다고 했고요. 자, 사회보장기본법은 구호하는 법이라 그랬습니다. 955 바로 1995년도 제정되어지죠. 답은 몇 번인가요? 답은 1번입니다. 자, 뭐 생소하게 군인연금법이 좀 출제가 되어졌고, 뭐 나머지 것들은 다 시험에 나와. 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도 요번에 출제됐고, 모자복지법도 요번에 출제됐던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이 법 제정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덩어리로 기억을 하게끔 암기법하고 같이 우리가 나눠 봤었죠. 그 내용을 잘 적용하셨던 우리 귀한 선생님들께서는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으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자 12번 봅니다. 자, 조지 윌딩.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왜 이럴까요?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조지와 윌딩이 제시한 사회복지 이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안 나오면은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이거 안 나와.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념에 기초한 정책과 실천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정책 관련된 이념이라고 보면 돼요. 이 조지 윌딩 모델은요. 그러니까 이것이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었었다. 자, 반드시 출제된다고 말씀드렸고, 출제가 됐습니다. 자, 봤더니, 반집합주의, 그러니까 우리 반소폐마, 4분 모형 중에 하나였었고, 사회복지를 가장 반대하는 그런 이념이었었죠. 국가의 개입이 시장경제 효율성 저해함으로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복지국가에 찬성하지 않는다. 우리 교재에 있는 그대로의 지문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장 효율성 또는 시장 경제 체제 유지가 아니라 시장 경제 체제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시장 경제 체제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갖고 있는 이념이었었어요. 이 반집합주의의 주요 가치 중에 뭐가 있었다고 공부했었습니까, 여러분? 소극적 자유, 그 다음에 불평등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얘네들은 불평등을 굉장히 중시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또한 필요하다라고 봤었죠, 반집합주의는. 당연히 맞는 얘기고요. 자, 폐비한 사회주의는 자, 사회복지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이념이었었습니다. 4분 모형에서. 평등과 공동체 이익을 강조하며, 여기다 하나만 더 집어넣으면은 사회 통합을 강조하며, 이렇게도 놓을 수 있겠죠. 자,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국가의 개입을 지지한다.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거예요. 가장. 4분 모형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국가의 개입을 지지하는 것이 폐비한 사회주의였었다. 자, 소극적 집합주의는, 소극적 집합주의, 우리 4분 모형의 두 번째 모형입니다. 소극적 집합주의는 시장을 중시하며, 거기까지 맞습니다. 왜? 소극적 집합주의는 반집합주의와 같은 가치하에서 만들어진 이념이라 그랬죠. 시장을 중시합니다. 자본주의 체제 조절 능력을 믿어 복지국가에 반대한다. 자, 이 소극적 집합주의가 언제 왜 출발했다고 말씀드렸나요? 이게 경제공황이라고 하는 이 자본주의 자체의 조절 기능의 모순 때문에 소극적 집합주의가 등장한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자본주의는 자체적으로 자신들을 조절할, 통제할 만한 능력이 충분치 않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이 소극적 집합주의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각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실용주의적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체제 조절 능력을 믿어서 복지국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 조절 능력을 100% 확신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시장 안에 자본주의 시장 체제 내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복지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조건부로 찬성한다 이래야지 맞는 거죠. 사실 요 지문은요. 시장을 중시하고 자본주의 체제의 조정 능력을 믿어서 복지국가에 반대한다는 이건 반집합주의 얘기죠. 이건 반집합주의.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예. 자, 마르크스주의는 시장 경제를 부정하고 불평등을 자본주의 체제의 붕괴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어떻게 급진적 사회주의 양상을 띈다 그랬죠. 예. 복지국가에 반대합니다. 반집합주의처럼 복지국가에 반대하는 사분 모형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이번 시험은, 기존의 시험은 항상 사분 모형과 육분 모형을 섞어서 출제를 했었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순수하게 사분 모형, 반소, 패, 마 이렇게 출제를 했었다. 이것도 어렵지 않은 문제, 충분히 접근할 수 있었던 문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순 암기를 가지고서는 우리 시험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예, 특히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철저한 이해가 필요하죠. 그 이해를 기반으로 한 공부, 여러분 지금 이제 수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그 철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공부에 여러분들의 사력을 좀 다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자, 13번 봅니다. 자, 사회 구성주의가 출제됐어요. 사회 구성주의, 우리 저번 국가직 시험에서도 이게 출제가 됐었었는데, 사회 구성주의에 관한 내용이. 사실은 이 사회 구성주의는 현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핫 이슈입니다. 실천 현장에 가보면 전부 다 사회 구성주의를 지금 외쳐대고 있어요. 어디든지, 아동복지, 노인복지 현장이든 어느 현장을 가든지 간에 이 사회 구성주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더라. 자, 우리 사회 구성주의 하면은 생각나야 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였냐면, 주관적 인식.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자신들만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그렇죠. 가치나 이런 것들을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포용하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해가 됐나요? 이해가 되셨죠? 그것이고, 조금 더 확대되어지면 이런 사회 구성주의가 반영되어진 우리 사회복지 실천 모델로 해결 중심 모델하고 이야기, 가족 치료 모델 두 가지를 공부를 했었어요. 자, 보면,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외적으로 동일한 현상도 개인이 믿음, 전통, 관습 등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 왜요? 이유는 뭐죠? 개인이 갖고 있는 주관성에 따라서. 그렇죠. 개인이 주관적으로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인식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사회복지사는 어떻게 이런 사회구성주의적 기반에서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관점을 갖고서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그걸 인정해줘야 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데서 이 실천의 시작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바로 사회구성주의죠. 자, 과거의 객관적 실체, 사실관계 파악이 문제 해결의 기초라고 전제한다. 사회구성주의에서는 이런 객관적인 실체, 객관이란 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사회구성주의는 무조건 주관적인 인식이죠. 그렇죠. 사실관계 파악이라는 거, 사실이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주 극도의 객관성을 띤 현상을 의미하는 건데, 사회구성주의에서는 그걸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누가 보기 이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다른 사람이 보기엔 이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회복지사는 그걸 인정하고 그렇지라고 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관성이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 가지고서 이 사회구성주의를 사실은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현실에 대한 사회적 구성은 주로 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봤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해결 중심 모델,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이 반영되어진 해결 중심 모델이나 또는 이야기 가족 치료 모델 같은 경우에도 주로 뭘 통해서요? 이런 대화를 통해서 클라이언트나 또는 가족 집단과의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봤죠. 자, 여러분, 그래서 답은 13번의 답은 기억하고 디귿,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예. 자,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사회구성주의하면 그 주관성이라고 하는 맥락을 갖고 풀어야 되고, 대화를 통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사는 대화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사회구성주의적 실천을 할 때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나 또는 가족 집단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너 얘기가 잘못됐어, 틀렸어, 이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사회 구성주의였었다. 자, 13번 우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었고, 자, 조사론 문제가 요번에 하나가 나왔는데 또 어렵지 않게 나왔습니다. 등간척도가 나왔어요. 등간척도. 등간척도 또는 등간측정이라고 하죠.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 했습니다. 자, 비수량적. 여러분, 비수량적이다라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는 척도는 뭐였죠? 명목척도하고 서열척도만 수량적이지 않았습니다. 이 비수량적이라고 하는 것은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그죠? 이것이 가능했었을 때, 그죠? 가능했었을 때 그걸 수량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비수량적은 그것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명목과 서열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상호 배타적 속성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비수량적이면서 상호 배타적인 속성이 들어가게 되면 이건 사실은 뭐죠? 명목이나 서열중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예. 척도는 기본적으로 상호 배타적 속성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척도는요. 그렇죠? 그런데 비수량적이어서는 안 돼요. 뭐는? 등가는요. 왜? 등가는 더하기 빼기는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기억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속성들 간의 거리를 일정한 간격으로 구분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단위 값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했었었죠. 자, 해당 속성이 전혀 없는 상태인 절대 0값이 존재한다. 여러분, 절대 0값 또는 절대 0점은 이건 뭐였습니까? 예, 비율 척도에서만 존재한다 그랬죠. 비율 척도와 등간 척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절대 0점의 유무라 했습니다. 우리 등간 측정에서도 0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그건 절대 0점이 아니라, 절대 0값이 아니라 그건 임의의 0값이라고 우리 공부했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답은 2번만 맞는 겁니다. 이것만. 이것도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걸 기억을 맞게 하려면 B자 띄고 수량적인 상호 배타적 속성 이렇게 하면은 맞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가 됐나요? 우리 상호 배타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척도가 가져야 될 요소예요. 상호 배타성과 포괄성, 다른 말로 총망라성이죠. 그건 모든 척도가 가져야 될 것인데, 다시 얘기하지만 등간이나 비율은 비수량적이지 않고 수량적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봅니다. 자, 파펠로스만. 얘도 오랜만에 나왔는데 수업 시간에 얘도 참 여러 번 강조를 했었어요. 예, 출제가 된다. 어렵게 출제하려고 하면 이런 걸 출제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파펠하고 로스만이 제시했던 세 가지 그러니까 집단 사회복지 실천 모델이죠. 그 모델이 뭐가 있었었나요? 첫 번째가 사회적 목표 모델, 두 번째가 치료 모델, 세 번째가 상호작용 모델이 있었어요. 기억들 나시죠, 여러분? 그러면 자, 이렇게 세 가지 모델들이 있었었는데 봤더니 치료 모델에서는 개인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도구로 집단을 활용한다. 그렇죠. 집단이 가지고 있는 역동성, 그렇죠. 집단의 힘을 가지고서 뭘 한다. 집단 안의 구성원이 개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치료 모델이었었다. 뭐 이건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자, 치료 모델은 사회적 기능 수행과 문제가 있는 개인의 회복을 위해서 임상에서 많이 활용이 되어지더라. 보통은 이 치료 모델의 대상이 되어지는 집단들이 바로 치료 집단입니다. 전문가이면서 아주 권위성을 갖고 있는 집단 치료자로서의 사회복지사가 이 집단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이 집단 안의 구성원인 개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거죠. 뭐 대표적인 것이 뭐 알코올 중독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치료 모델,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자, 사회적 목표 모델은 계속 얘기 들었지만 사회적 목표 모델이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이전에도. 사회적 목표 모델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죽었다 깨도 어떤 말이 들어가 있다 그랬습니까? 민주주의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 그랬죠. 민주주의. 사회적 목표 모델은 목표도 민주주의적이고, 그렇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 안에서도 민주적인 합의, 그렇죠? 민주적인 절차, 이런 것들을 중시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회적 목표 모델에서는 민주주의가 빠지면 이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시험에도 반드시 민주주의가 나와줘야만 합니다. 봤더니 모델은 집단 성원에게 기술과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가지며 교육과 강의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진다. 사실 집단 성원한테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과 강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사회적 목표 모델이라기보다는 이거는 토스랜드하고 리바스가 얘기했던 사회복지 실천 집단 중에서 교육 집단에 관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내다 문제를 아주 이상하게 냅니다. 하여튼 집단성원한테 기술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과 강의 중심으로 진행되어지는 것은 이건 교육 집단 설명하고 있는 거지 사회적 목표 모델이 아닙니다. 사회적 목표 모델은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요? 뭐가 나와야 된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무조건 민주라고 하는 말이 등장해야 되더라. 데모크라틱 또는 데모크라시가 등장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얘는 몇 번? 3번이 틀렸네요. 상호작용 모델은 집단성원 간의 공생적이며 상호적인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주더라. 그러니까 치료 모델과 사회적 목표 모델의 중간 형태를 갖고 있는 상호작용 모델은 처음부터 집단 활동의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모인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공생적이면 같이 살고 그 다음에 상호 관계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 달성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하는 것에 초점을 둔 모델이다. 이때 사회복지사의 주된 역할은 이제 조력자나 또는 중재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 15번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 주셨으면 정말 좋았을 겁니다. 답은 3번이죠. 자, 그 다음에 16번 봅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의 기록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기록이 시험 문제. 이제까지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이 기록이 처음 출제됐던 것이 올해 국가직 시험에서 기록이 처음 나왔어요. 기록 문제가 출제됐었을 때 그 기록 문제, 기록의 주요 특징들, 특히 기록을 했었을 때의 장점이나 또는 목적에 관련된 문제가 국가직 4월 시험에 출제가 됐었는데, 제가 강의 시간에 누누이 말씀드렸었어요. 뭐냐, 국가직에서 나왔고, 이게 이번 지방직에 이런 식으로 어떻게 구체화되어져서 출제가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기록의 유형들을 뭘 공부했냐면, 첫 번째가 과정 기록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요약 기록, 이야기체 기록, 그 다음에 문제 중심 기록. 자, 요 기록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자, 봤더니 문제 중심 기록은 문제 영역을 목록화시킨다. 그죠? 목록화시킨다. 우리 교재 안에 그대로 있는 내용입니다. 이 필기 노트에도 이 지문이 그대로 있어요. 각 문제에 대한 주관적 정보, 객관적 정보, 사정, 계획. 그래서 이걸 SOAP, SOAP 기록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Subjective Information, 주관적 정보, Objective Information, 객관적 정보, 그 다음에 Assessment, 사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Planning, 계획. 자, 답은 1번이죠. 예. 그러니까 이야기체 기록은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 간에 있었던 모든 일을 대화 형태로 기록한다. 여러분, 이야기체 기록은 대화 형태로 기록하지 않고 특히 이 문제를 푸는 데 핵심은 모든입니다. 모든. 어떤 기록 유형도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상호작용 내용을 모두 다 기록하는 것은 과정 기록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야기체 기록이나 요약 기록들도 자, 문체의 차이점이 있을 뿐이지 뭘 하더라 이렇게 모든 일을 다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들, 그죠?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 사이에 발생했던 중요한 사건들만 선택해서 기록을 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사실은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과정 기록에 관한 설명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과정 기록은 정보 수집을 통해 얻은 자료를 선택해서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을 한다. 그럼 이거 과정 기록은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다 기록하는 건데 핵심적인 내용만 갖고 기록을 하겠다? 그럼 이게 바로 요약 기록에 해당하는 거고요. 요약 기록은 사회복지사의 성찰과 슈퍼비전을 위해서 면접 내용과 슈퍼바이저, 코멘트 부분을 구분하여서 기록한다. 이거 과정 기록에 관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과정 기록은 교육적 목적, 슈퍼비전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어진다라고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여러분 몇 번이에요, 답은? 예. 이게 옳은 것이니까 1번만 맞는 거죠. 16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17번 보겠습니다. 사회보장 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에 관한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올해가 4차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 끝나는 해고 내년에 이제 그 제5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 시행되는 해다 보니까 올해 정상적인 출제 위원들이라고 하신다면 이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꼭 출제할 것이다. 그렇죠. 예, 출제할 것이다. 출제를 했습니다. 예.
그렇죠. 제 말 믿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너무나 쉬운 문제였는데, 자, 봤더니, 자,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에요.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를 한다. 우리가 생활보장위원회는 시군구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구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봤더니, 자,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있었었고, 그렇죠. 보건복지부 하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있었었고, 그 다음에 시도, 시군구 단위 생활보장위원회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 지역,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에 관해서 심의하는 기구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구에 위치해 있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 하는 거죠. 생활보장위원회 아니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하더라. 어디서 한다고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하는 겁니다. 벌써 기억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보장에 관한 계획은 4년마다 수립한다. 말씀드렸습니다. 4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도 수준의 지역사회 보장 계획과 시군구 수준의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 매 4년마다 수립이 되어진다. 맞고요. 그 다음에 시군구 의회 보고를 거쳐서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제출해야 된다. 자, 어떻게 됐었습니까, 여러분? 시군구청장이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하면 이걸 누구한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시군구에 위치해 있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 심의하고 그 심의 끝난 다음에 어디로 갔죠, 여러분? 예, 시군구에 있는 기초의회라고 하죠. 기초의회에서 보고를 받고 그 보고 끝난 다음에 어디로 가요? 시도지사한테 가는 거죠. 복지부 장관님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한테 가주고 그 시도지사가 그 각 시군구에서 올라온 지역사회 보장 계획들을 다 취합해서 시도 수준의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떡하니 만든 다음에 그걸 가져다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시도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시도에 있는 광역의회에 보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복지부 장관한테 간다 그랬죠. 그 복지부 장관한테 가는 건 여러분 시군구의회 보고를 거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시도 지역사회보장 계획이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보고를 거쳐서 복지부 장관한테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기를 맡겨 고치면 어떻게 고쳐야 돼요? 여러분,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가시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한테 간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나온다고 한 문제 출제됐습니다. 예. 자, 18번 보겠습니다.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해서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기초연금법 제1조에 있는 목적입니다. 예. 그렇죠? 예. 이것도 틀리시면 안 될 내용 같아요. 자, 2번 보면 노령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서 자, 국민연금의 급여 중에 하나다? 여러분, 기초연금은 국민연금하고 틀립니다. 우리 국민연금의 급여가 4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노장유반. 다시 뭐라고요? 노장유반. 노령연금, 장애연금, 그죠? 유족연금, 반환, 일시금 해서 몇 개? 4개 연금이 있었잖아요. 그죠? 어떻게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의 급여의 한 유형이 되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앞에는 맞습니다. 노력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존하기 위해서 별도의 법을 만들고 국민연금이 아닌 별도의 법을 만들고 별도로 제공되어지는 급여로서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이 아닌 공공부주 제도에 포함이 되어지는 거죠.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 받는 사람한테는 지급하지 않는다. 얘는 공공부주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연금 액수가 크잖아요. 이런 분들에게까지 제공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안 주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그죠? 자, 기준연금액은 그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하게 되어져 있죠. 이것도 우리 필기노트에 있는 지문들입니다. 여러분, 예, 어려운 내용들 열심히 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하여튼 우린 다 공부했었던 것들이고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에요.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19번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수권자 발급에 이게 참 출제하는 사람들도 참 웃긴 사람들입니다. 이까지 20문제를 내는데 20문제를 출제하면서
이런 지문을 틀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본인들도 이렇게 틀리고 앉아 있는데 학생들한테 정답을 찾으라고 하는 게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급권자 발급이 아니고 발굴입니다. 발굴. 그죠? 우린 지금 여기 보시고 있는 이 문제가요, 기출되어졌던 그 시험지를 그대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발급이 아니고 발굴에 관한 법률인데, 출제자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뭐 타이핑 치는 사람이 따로 있는지, 참 한심스럽죠.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가 심의 자문하는 업무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자, 보시다시피 19번하고 지금 17번 둘 다 이 사회보장 급여법에서 출제가 됐어요. 한 법에서 지금 두 문제가 출제가 된 겁니다. 얘도 강의 시간에 꼭 나올 거나, 우리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심의 자문하는 업무가 있고,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자문하는 업무가 있는데, 우리 시험엔 항상 시군구 거만 나왔다. 지방직 시험에서. 이유는 뭐죠? 여러분들 여기 지방직 시험에 합격하시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되실 분들이 이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가셔갖고 이 심의 자문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자문사항은 출제된 적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좀 봐주십시오. 정리 꼭 해갖고 가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출제가 됐어요. 그죠? 자, 봤더니 업무 명시돼. 시군구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뭐 당연한 얘기고요. 보장 지표,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 지표, 시군구 사회복지설 평가 기준 제정에 관한 사항.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회복지설 평가 기준을 여기서 왜 짜고 앉아 있습니까? 전혀 말이 안 되는 거고.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맞는 얘기입니다. 답은 1번, 2번, 4번은 맞고요. 3번이 틀렸죠. 19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이번 시험의 가장 복병이 바로 문제 20번이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학 개론, 공무원 시험의 사회복지학 개론이 출제되면서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던 것이 이번에 출제가 됐어요. 바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물론 우리 기본 소안에는 내용이 있어요. 있는데 사실 20번 문제를 낸 출제위원은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에서 제발 좀 틀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갖고서 이 문제를 출제를 한 것 같아요. 여하튼 이 재무회계 규칙의 후원금 관련 규정인데 한번 보면 사회복지시설 거주자가 받은 개인 결연 후원금이 있습니다. 시설의 거주자는요, 지역사회 주민 등에게 이 개인 결연 후원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 결연 후원금은 그 말 그대로 시설 거주자를 지역사회 주민이 특정한 다음에 이 특정되어진 사람한테만 어떻게 후원금을 지급해주고, 그러니까 시설을 통해서 지급해서 이 돈이 어떻게 시설에서는 이 사람을 위해서만 그 후원금을 사용하게 만든 게 바로 개인 결연 후원금이에요. 보통은 우리 그 아동 보육시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옛날에 고아원. 그런 데서 이전 개인 결연 후원금을 많이 이렇게 책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하튼, 자, 당해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관리 능력이 없으면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그 돈을 관리할 수가 있다. 맞는 얘기고요. 연일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 내용,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한테 통보해야 됩니다. 돈을 어떻게 썼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그것도 결연 후원금으로 특정인을 지정해서 결연자를 지정해서 주는 후원금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아야 되고요.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세입 예산으로 수입을 잡고요. 그 다음에 그 지출 내용도 세출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돼요. 실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는 이 시설들이 이 후원금 수입 지출이 세입 세출에 들어와서 회계 관리가 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받으려고들 노력을 하는데, 이게 또 뭐 법인이나 또는 시공고 관리 감독을 심하게 받는 기관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실적이 되어지기 때문에 또 받으려고 하는 기관들도 있어요. 참 여러 가지 양상이 보여지는 제도입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다 맞다. 답은 4번이다. 자, 요번 시험 일단 보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어렵다라고 표현을 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공부했었던 것들에서 전부 출제됐습니다. 물론 그걸 다 알고서, 완벽하게 알고서 시험장에 가셔 주셨으면 했던 것이 제 바람이었지만,
그러지 않으셨던, 그러지 못하셨던 그런 형편에 계셨던 선생님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은 차차하겠습니다. 차차하고, 자, 앞으로 시험을 준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감히 약속을 드립니다. 보다 좋은 강의, 그 다음에 시험에 가장 적합한 강의로 여러분들의 합격을 반드시 책임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 만나 뵙는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귀한 선생님들 다시 한번 시험 보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 여러분들은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일구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존경하고요.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자,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 또 행복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